우리 시장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의 이슈를 살펴보고 있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도 요즘 뭐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분야 섹터가 또 많이 올라가요. 지난주에는 또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일라이릴리 주가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라이릴리 주가 많이 올라가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회사를 좀 미리미리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뮤노시아를 살펴볼 텐데 네.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유한양행이 지분율 67%나 보유하고 네네. 있는 그쵸. 면역항암제 개발사입니다. 2016년 9월에 설립된 지 꽤 오래된 회사고요. 그렇네요. 네,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한양행의 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7%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유한양행의 자회사라고 봐도 뭐 무관한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면역 항암제 임상을 통과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대가 너무 커서 잭팟처럼 터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뮤노시아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네네. 이제 상장 직후부터 올해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제 있을 거다. 학회 이벤트, 뭐 임상 데이터, 최종 결과, 네네. 뭐 수령하는 이슈. 그래서 한 여러 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주목할 만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죠? 당장 이달 25일에 미국 암 연구학회 AACR이 네, 열리는데 그쵸. 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발표를 하나 하시고 또 5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고 네, 불리는 여기서도 이제 대표 파이프라인 이제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요. 또 6월에는 이제 그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CS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CSR을 받으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ODD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 이제 투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네. 10월에는 이제 에스모라는 또 다른 학회에서 이제 관련 업데이트 데이터를 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 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한 학회가 당장 이제 상장 직후 아마 상장 임박해서 열리는 아스코에서. 인데요. 그 IMC 00이라고 이제 네. 파이프라인 중 하나에 대해서 간암의 2차 치료제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제 뭐 잠깐 들은 걸로는 뭐 반응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달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뭐 날짜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음 달에 상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면 아마 아스코가 있을 거고, 그 아스코 다음엔 또 6월에 대표 파이프라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결과를 받게 되고, 차근차근 이 상장하고 나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 많이 관심이 가고 또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임상을 진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가장 지금 속도가 빠른 파이프라인은 뭔가요? 네. IMC 001이라고 네, 이제 IMC 001. 대표 파이프라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항PDL1 면역 항암제 계열 후보 물질입니다. 이제 PDL1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이름인데, 암세포가
그 발현하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 PDL1을 발현을 하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려다가 아 우리 편이네 하고 이제 공격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 세포가 이렇게 한마디로 가면을 쓰는 건데 이 항 PDL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면을 이제 벗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면역 세포가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 이 항 PDL1 치료제는 사실상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당장 이제 로슈의 티센트릭 그리고 머크랑 화이자의 바벤시오,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네네네.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줄줄이 출시가 돼 있고 상용화가 돼 있고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뮤논시아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희귀 암종을 이제 타깃을 먼저 해서 여기에서 상용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적응증을 점차 넓혀가는 전략으로 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네네.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암 이름의 NKT 세포 림프종이라고 네네. 이제 저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들은 그러니까요. 희귀 질환인데요. 당장 이 NKT 세포 림프종은 표준 치료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2년 내 재발률은 75%에 달해서 어쨌든 시장 니즈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전 세계 신규 환자 수가 3만 7천 명 정도 되고 한국은 연간 500명, 중국은 연간 9천 명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좀 포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틈새 아직 치료제 효과가 나온 것이 없는 틈새를 공략을 해서 나중에 시장을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파이프라인 IMC001 네. 어느 정도 진행 단계까지 간 건가요? 수준이? 임상 이제 이상이 이제 네네. 거의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임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정을 합니다. CSR을 수정을 네. 하는데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을 때 네네. 객관적 반응률이 79%, 완전 반응률이 58%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높은 수치예요? 네, 경쟁 약물이랑 한번 비교를 네. 해보면요. 같은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이 중국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약품은 지난해 10월에 그 국가관리감독 NMPA 중국의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중국 제약사 네네. 약물입니다. 시스톤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하는 약물인데 그 약물은 객관적 반응률이 45%였고 완전 반응률은 36%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79%, 58% 이뮤노온시아의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 훨씬 좋네요. 예, 이뮤논시아 데이터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는 이제 CSR을 6월쯤에 수령할 걸로 전망하는데 이제 수령한 다음에 2026년에는 글로벌 기술 이전을 타진을 할 예정이고 2029년에는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IMC001은 유한양행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9년에 국내에서 상용화되면 유한양행이 이제 이 의약품을 이제 나서서 판매하는 판매하겠네요. 그런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IMC001 요 파이프라인이 꽤나 의미 있는 좋은 결과 수치가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이제 6월에 나온다는 거죠. 최종 결과 보고서 CSR 그 수치를 받는 거는 6월이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 또 다른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거는 또 기술 이전한 것도 있어요? 이 네, 이뮤노시아에서? 네, 이 이제 총 파이프라인이 이제 크게 두 개인데 네네. 이제 IMC002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미 한 5천억 원 규모로 그 기술 이전을 한번 한 후보 물질이고요. 그래서 네네. 중국 제약사에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국 판권이랑 그 개발 권한은 그 중국 제약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한국이나 뭐 미국, 유럽 만약 이쪽은 아직 이뮤논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1A상 임상 1상에서 보통 안전성을 주로 보는데 여기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D47이라는 이제 단백질 타깃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빅파마들이 여러 도전을 했는데 이 안전성 입증을 못해서 부작용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다 실패한 약물인데 네네. 이제 이뮤논시아가 거의 몇 남지 않은 그런 개발사로 지금 잘 잡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임상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다들 어렵다고 포기했던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을 기술 이전 3D 메디슨이라는 중국 제약사에 2021년에 5,4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그래서 3D 메디신도 이 약물의 안전성 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신을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임상을 약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 학회가 여러 개 열리는데 네네. 여기 중에서 이제 IMC 002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안전성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3D 메디슨이 임상을 다시 재개할 거다. 그래서 이뮤논시아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뮤논시아에 대한 또 이야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돈을 막 잘 벌고 있다거나 그런 네. 상황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그렇죠. 기대감,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임상이 통과됐을 때 주가도 튀어오르지만 그러면서 또 투자를 받게 되고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가장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뮤논시아가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상장하고 나서 또 막 주가 올렸다가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닌가? 네.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저희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뭐 이뮤논시아 측에서는 어떻게 대비가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네, 뭐 당분간은 유상증자 안 할 거다. 우리는 뒷배가 네. 있다. 네. 든든한 뒷배가 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이완양행 말하는 거요? 네, 하셨습니다. 2024년 말에 현금성 자산이 한 네. 4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모자금을 이번 상장 공모자금 네. 포함한 액수고요. 그럼 이 자금이 있으면 최소 3년 정도는 그 R&D랑 임상에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3D 메디신이 임상을 재개할 경우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잖아요. 그쵸. 임상 진전에 따른. 그쵸. 이제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는 또 글로벌 기술 이전도 한다고 밝혔으니까 여기에 따른 뭐 계약금도 수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올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져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IMC 001 유이고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상장은 다음 달에 하게 되고 다음 달 말이나 6월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관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FDA에다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DA에 직원들을 감축하고 막 1,000명 이상 지금 대폭 정리하겠다 막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FDA의 직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네. K바이오한테는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요.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FDA가 3,500명 규모 인력 감축 맞네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벌이고 있는데요. FDA뿐만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그리고 국립보건원인 NIH 등 직원들을 합쳐서는 모두 10,000명을 해고할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500명, FDA에서만 3,500명인데 이건 전체 직원 수의 20%를 차지를 많네요. 할 정도로 상당하고요. 감축 대상에는 의약품이나 백신, 의료기기 등을 감독하는 검사관이나 신제품의 신청서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FDA 주요 부서의 고위 과학자 등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감원을 한다고 해서 네. 뭐 규제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사 규제하는 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현지에서는 또 정반대의 의견이 나옵니다. 어. 의사를 남기고 간호사, 뭐 수술실 스태프, 검사실 이 관련 직원 다 자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질타가 이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뭐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하면서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FDA도 손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FDA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20%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 이게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아, 됩니다. 예. 이제 신약 개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상 단계별 허가가 일단 절차가 지연이 되면요, 연구소 유지비, 뭐 인건비, 설비 유지비 같은 그런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당연히 수익 창출 시기가 늦어질 그쵸.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 일정이 지연이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뭐 적용한다던가 불리한 조건들을 열어붙일 수 있어서 신약 개발사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같은 경우는 뭐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뭐 효율화 작업 중 하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이제 의약품 제조 시설이라던가 뭐 임상시험 현장을 감통한 실사를 담당한 FDA 직원들도 감축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임상 시험을 진전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 실사를 받아야 그쵸. 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일정을 1주 기다릴 거 2주, 3주, 한 달 그쵸. 넘게 기다려야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네. 임상시험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FDA 심사 기준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감축이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제약,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제 성장 동력 자체가 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사를 하면은 뭐 어쨌든 직접 가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건데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전에는 한 달 걸리던 게 2달, 3달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여기에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네. 그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FDA 측에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국내 이제 비임상 CRO라고 네. 이제 비임상 또는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 여기에 동물 실험이 포함되는데 네. FDA가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폐지를 하게 되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또 동물 실험이랑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쵸? 부각이 네네.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기존의 국내에서 비임상 CRO 임상 위탁 수탁 기관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그 기업들의 사업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먼저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동물 실험이 이제 FDA에서 네. 계속 FDA가 이제 허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네. 매년 5억 마리 이상 동물들이 이제 희생이 되어 왔고요.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256만 마리 동물이 사용돼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물 실험은 윤리적 이슈도 있는데 사람이랑 그 동물의 그런 유전적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이 또 정확한 그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해요. 특히나 뭐 암세포 항암 실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쥐에 적용했을 때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제 이걸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또, 옮겼을 때는 또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대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공식화된 거고
동물 실험을 인공지능 그리고 오가노이드라는 이제 줄기세포로 만든 어떤 이제 장기 대체품 이런 네. 걸로 바꾸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이거 동물 실험 폐지한다 이야기 나왔을 때 의료 AI 쪽, 뭐 물론 뭐 최근에 대선 때문에도 올라갔지만 의료 AI 쪽은 그래도 이런 동물 실험 폐지의 수혜를 받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너 가이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반면에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정바이오, 코아스템 캐몬, 오리엔트바이오, HLB 바이오스텝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들 업계 입장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AI랑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약물 효능이라던가 독성 평가 검증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기술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당장 그 뭐 주가 관련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매출이 감소하고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뭐 기업 자체가 이제 뭐 폐업을 해야 위기에,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이제 업계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 폐지에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까지 봤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없애는 건 아니니까 단계적인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 동물 실험 폐지가 이루어지는지 추세는 어쨌든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을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한번 뉴스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 이슈 여러 가지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